전 세계에서 240만 명 이상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프랑스 바이러스 학자인 류크 몽타니에 박사는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08년 에이즈 바이러스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학자로 지금 그의 발언은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 중국에서 발병했다는 기사가 줄을 잃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중국은 자국에서 발병한 게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딴소리하지 말라며 발병국은 중국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미국 관리들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한 뒤 미흡한 안전상태를 지적하며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광저우에 있는 화난이공대 샤오 보타오 교수는 지난 2월 이 바이러스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아니면 우한 질병통제센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크지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발언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의혹에 답변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멈춰지면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문을 닫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먹고 사는 문제라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책임을 돌리는 중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미국은 물론 유럽의 국가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 반중 정서가 확산되자 20일 중국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더욱 세계 각국들을 자극했습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태도가 계속되자 20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40개국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6조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신종 감염병 발발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계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의 정상들도 하나같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바이러스의 원인과 초기 확산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 빌트지는 지난 17일 편집장 명의로 게재한 공개 편지에서 전 세계의 중국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19라며 이로 인해 조만간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처를 잘했다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최근 중국 정부가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EU와 동맹국들을 겨냥해 해를 가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 최근 웹사이트에 프랑스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프랑스 정부가 주 프랑스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한 중국 외교관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감염병 사태에 대한 서방 대응은 느림보라며 프랑스 양로원 직원들이 한밤중에 자신의 임무를 포기해 수용자들을 굶고 병들어 죽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프랑스인들은 분노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미니크 라브 외무부 장관이 중국과 예전 같은 비즈니스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영국 다수당인 보수당 소속 톰 투겐트 하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무역만 우선순위로 삼고 중국과 관계를 강화한 대가를 지금 치르게 됐다면서 중국 때문에 전 세계인의 건강이 위험에 빠졌다고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난처해진 중국이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에게 방역용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공급했지만 이 또한 품질 문제로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왜곡된 주장을 퍼뜨리자 그간 중국 통계에 대한 불신과 중국 측 태도에 대한 반발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게 5G 하이 보이콧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17일 전세계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각국은 중국 정부의 투명성과 화웨이 사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초만 해도 미국의 주장은 메아리에 그쳤지만 이제는 이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미국을 위협한 G2로 급부상했던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 대한 평가는 중국과는 정반대로 나오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전 세계는 올해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한국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1.2%로 주요국 대비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국의 가장 피해가 적은 이유는 가장 성공적인 방역도 있었지만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8%로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 정보통신기술은 악재 속에서도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여 수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사태에도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하며 다른 산업보다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정보통신기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대면 접촉을 피하는 언택트 문화가 이뤄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사한 결과 ICT 보급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세계 1위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6위, 인터넷 사용자 수 9위, 이동통신 사용자 수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한국을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인정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 거시경제 안정성과 혁신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의 인프라 기반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와 초중고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언택트 방식의 일상이 가능하게 만든 이유는 대한민국이 4차 산업 핵심 기술 중 하나인 클라우드를 우리 기술로 내재화했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학교들은 급작스러운 온라인 쇼핑 증가와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로 폭증한 트래픽을 기존 전산실 서버가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구축해놓은 클라우드 시스템은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간 폭증한 트래픽을 모두 감당해냈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위너의 온라인 콘서트에 96만 명이 동시에 몰렸음에도 클라우드 기반 공연 플랫폼 네이버 브이라이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버텨냈습니다.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오페라단의 오페라톡토 로신의 공연도 네이버TV에서 아무런 끊김 없이 동시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또한 네이버 협업툴 라인웍스를 이용해 재택근무 중인 대기업의 한 과장은 메시지와 메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화상회의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는 온라인 계약과 관련해 수업을 위한 EBS 접속은 데이터 통신료를 받지 않기로 하며 전세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온라인 수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나온 마스크 앱과 같은 공익 앱에 네이버는 지도 API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폭주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감염병 방역에도 적극 활용되었으며 자택근무와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적이며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연이어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 초 자산운용과 투자 전문회사 맥쿼리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데이터 센터 임대업 1, 2 업체가 나란히 지사를 한국에 설립하며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거점 지역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중엽 한국 데이터 센터 연합회장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아웃소싱하는 상업용 데이터 센터 구축이 세계적 트렌드라면서 중국 동남아 시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저렴한 전기료 등으로 글로벌 기업이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사례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사태가 끝나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 유통망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며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방역 시스템으로 경제 복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막타디옵 인프라 담당 부총재는 봉쇄 조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 기술 기반 대응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가격리, 마스크 앱 등을 이용해 확산을 막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단키트로 검사 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해 폐질환 진단도 6시간에서 3초 만에 엑스레이 영상을 판독하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마트 역학조사 시스템도 24시간이 걸리는 것을 데이터를 이용해 10분 만에 분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세계 국가들은 ICT를 활용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해왔고 이에 지난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한국의 혁신기술을 이용한 정책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한국형 워킹스루 기술 등 혁신기술 기반 3T, 대응, 역학조사, 환자관리,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억제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자료를 국제기구와 해외기관에 배포하며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일 한국을 칭찬해온 빌 게이츠는 이 같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펀드에서 글로벌 제약사를 가진 바이오 강국을 제치고 한국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ICT와 의료기술이 접목되면 저개발국의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를 예측하고 맞춤형 약을 추천하는 등 효과적인 공중보건 플랫폼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 모델의 세계적 표준이 되었고 한국산 방역 물품이 신뢰받으며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한국은 언택트 산업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해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리경제학의 대표학자 장펄 로드리그 교수는 전염병 사태 후 세계 경제 지형에 단층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경쟁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이 앞으로 첨단 제품의 세계 공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감염병 사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한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에서도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다지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때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농간이 있었을 법한 것들을 찾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통의학 한의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의학, 중국은 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 이외에도 일본은 한방의학, 북한은 고려의학, 베트남은 동의학이라고 명명하며 각자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근데 작년 정도부터 인터넷상에서 한국, 우황청심환 등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도 왜 한국은 늘 이간질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 고민해보시는 동시에 각국의 전통의학에 대한 기초적 지식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보시죠. 모두 중국 영상과 뉴스들이기에 원문의 중약, 중의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우리의 한약, 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의학계에서 많은 난치병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이전에는 중약 위주의 국가였으며 양의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중약을 위주로 많은 생명들을 구했다. 그러나 지금은 양약에 눌려있다. 중국인들은 서서히 중약을 버려왔지만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추앙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과 한국 등의 국가들은 중약과 관련한 많은 특허들을 앗아가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육미지황환, 소요환, 육남백약 등 중국의 중약들은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치료 효과가 인정되어 의약 부문의 제품에서 판매량 상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외국인들은 잇따라 그것들을 기이한 약이라고 불렀다. 수년 전에 한국인들은 우황청심환의 배합 방법들을 손에 넣었고 약간의 변화를 가해 특허를 신청, 19개 국가에서 특허를 얻는 데 성공했으며 매년 거의 7천만 달러를 판매함으로써 우황청심환의 이익은 수천만 달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우리 중국이 빼앗긴 중약 처방만도 900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 외국에서는 사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데도 우리 중국인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써 중약은 완전히 외국의 것이 되어버렸다. 자신들의 전통이 소멸되고 있는데 주변국들은 그걸 살렸다는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한국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 보시죠.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전하며 훨씬 더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世界权威医学期刊《中草药》数据显示，日本占据了目前全世界90%的中药市场销售份额，之后是韩国，中国占据的市场份额不足2%。海外中药市场上，中国拥有专利权的仅有0.3%，日韩占70%以上。国人一直自豪地认为中药是我们的国粹，看到这个消息，不禁让人感到尴尬窘迫。在我们还在为中药是否还有用吵架的时候，日韩已经悄悄占领了国际中药市场，甚至抢占大部分专利，把大把的票子揣进腰包。中医中药是中国老祖宗的发明，这些颠覆不变的真理，日本人管中药叫汉方药，韩国人管中药叫韩药，不管叫什么，理论基础都是张仲景、李时珍这些中医巨人的著作，其实都是从中国学去的。李白是韩国人，李时珍也是韩国人。 지난 영상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들 거라고 한다면서 그 과정에 이시진을 언급했었죠. 댓글 중에는 이시진이 누구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답을 확인하셨습니다. 중의학의 거두였습니다. 오늘 다루는 이 내용, 우황청심환 등이 중국인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또 누군가는 이시진이라는 인물까지 한국인이라고 우긴다는 조작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겁니다. 결국 중의도 한국인들이 통째로 빼앗아가려 한다는 조작된 프레임에 집어넣은 것이죠. 루머 이외에도 일본인들이 전통의학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추가로 세계 전통의학 관련한 데이터를 검색하다가 최근 채널에 몇 번 등장했던 중국 전문가가 다시 또 이번 주제와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했던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이 전문가의 주제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닌데 이번에도 뭐라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주 간단히 보시죠. FDA 是美国的食品药品监督管理局，这是代表着世界上对食品药品最高的监测标准。你要通过这个了，世界各地基本可以说就通畅无阻了。确实，到现在为止 ，FDA 还没有通过任何一个中药制品。
所以咱们现在的中药呢，很多是出口到东南亚各个地方，就能走到这儿去。但你想到美国、欧盟非常难。可是奇怪就奇怪在，世界中药市场还挺大，日本和韩国得占90%以上，咱们可能连5%的市场都不到。我们也知道日本、韩国出口的，为什么人家就能合格出口了，我们这就不合格，就没有通过 FDA 的验证。 나름 좀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이 전통의학을 좀 더 보급해보고자 해도 결국은 미국과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힘들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독일 등 전세계 한의학 관련 사항을 요약하며 애석함을 표현한 내용인데 한국의 우황청심환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약은 선진적이고 중의학은 낙후되었기에 중의학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후됐다고 판단한 중의는 해외 선진국들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중의학은 매우 유용한데 우리가 이에 대해 간과하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에게 기회를 넘겨버린 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우리 동인당 우황청심환의 배합 방식을 입수하여 좀 더 변화시켜서 국제적인 특허를 출원해 연간 7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투여여가 발명한 아르테미신인도 독일인들에게 특허를 빼앗겨 매년 수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불확실한 통계이긴 하지만 외국에 선점당한 중약의 특허는 1000여 건에 달하며 그중 80%가 일본, 한국, 그리고 독일인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중화민국의 보물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발명품이 되어 중국인들로 하여금 울음을 멈출 수가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한국인들도 알고 있는 북경의 동인당. 그곳의 역사를 언급하는 동시에 중의를 완전히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고려의학까지 등장을 합니다. 중의학의 역사는 유구하며 원시사회에서 탄생하여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미 이론적 기초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계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현재의 서양의학에 비하면 그 역사가 상당히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의는 한자 문화권 국가에 영향을 주어 일본의 한방의학, 한국의 한의학, 북한의 고려의학, 베트남의 동의학 등이 모두 중의를 기초로 하여 발전해온 것들입니다. 중의는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족 대중이 창조한 전통의학 위주의 의학을 가리키며 인체의 생리적 병리 및 질병의 진단과 방제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중의학은 중국 고대인들이 질병과 싸운 경험의 성과로서 장기간의 의료적 실천들을 통해 점차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이론 체계입니다. 북경 동인당은 전국 중약업계의 고참으로 그 명성이 자자한데 1667년 창건되어 1723년부터 어약으로 공양, 황친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8대에 걸친 황제를 보살피는 데 188년이 흘렀고 지금까지 300년 넘게 존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왔으며 동인당의 약품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좋은 시장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도 동인당의 처방이 독특하고 재료를 잘 선택하며 기술이 좋고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도 동인당의 우황청심환의 조제법을 바탕으로 그 형태를 바꾼 뒤 이를 세계 다른 국가들에 특허 출원하였고 이런 탈바꿈을 통해 1년에 7천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언급되고 같은 수치까지 반복되는 걸 봐서 얼마나 중국 내에서 이 소식이 많이 뉴스화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웃기는 것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실제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이런 소문들이 없다는 겁니다. 매번 한국이 그러한 루머들에 타깃이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这就是这些年来韩国被妖魔化的事。公告，经江苏省盐城市滨海县市场监管局调查。 저도 가봤습니다만 중국의 가짜가 범람하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풍리를 취하는 사람들만 없다면 저 동인당도 중국인들로부터 훨씬 더 사랑받았을 것이고 더 많은 외국인들의 발길도 유도할 수 있었겠죠. 중국 전통주들도 그렇고 전통의학도 그렇고 범람하는 가짜들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져버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이러한 전통의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작년 WHO의 보건시스템 국제질병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다룬 한의계통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인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한중일이 언급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ICD 시스템에 전통의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류코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통의학에 대한 국제질병분류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은 36명의 전문가를 포함 기타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참여하여 이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도 모두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결국은 중국의 계획이 중의학의 임상 및 이론 시스템과 가장 일치한다는 사실을 고려 한국, 일본, 호주 및 미국 전문가들에게 인정되면서 WHO에 의해 채택되었다. 결국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이라 최근 두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최근 수개월간의 엄청난 파동에 있어 중국의 편향된 태도를 보여줬던 여러 장면들 그리고 아주 최근 나온 바로 이 뉴스.